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5척이 독도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27년 준비한 작전, 312페이지 기밀 문서, 그리고 한국이 침묵. 일본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 한국은 대응 불가. 하지만 그 순간 전 세계가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27년간 한국 데이터의 70%를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독도 감시, 해역 정보, 모든 것이 한국에서 나왔죠. 그리고 일본의 도발 후 한국은 그 데이터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일본 해상자위대 제독이 NHK 생방송에서 폭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눈먼 상태입니다. 그날 밤 러시아가 한국 편을 들며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UN 187개국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부터 27년 거짓말이 3일 만에 무너진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알렉산드르 페트로프입니다. 러시아 해군 정보국에서 22년간 근무한 분석관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직접 목격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27년 동맹국이 서로를 배신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우리 모두를 속였는지 말입니다. 저는 1998년부터 러시아 해군 정보국에서 일해왔습니다. 주로 태평양 지역의 해군 동향을 분석하는 일이었죠. 그 중에서도 제 전문 분야는 일본 해상자위대였습니다. 22년간 일본과 함께 일했습니다. 정보를 주고받고 훈련도 참관하고 때로는 공동작전도 기획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일본을 신뢰했습니다. 아니, 존경했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이룬 성과는 정말 대단했으니까요. 1950년대 폐허에서 시작해서 1980년대에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그리고 군사 기술까지. 특히 해군 기술은 정말 일품이었어요. 이지스 구축함을 미국 다음으로 운용한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1993년에 콩고급 구축함이 취역했을 때 저는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일본이야. 기술력이 다르더라. 러시아 해군 내부에서도 일본을 벤치마킹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죠. 제 딸 아나스타샤도 일본을 동경했습니다. 아빠, 나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2020년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일본어도 배우고 일본 문화도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딸의 꿈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일본이라면 안심이었으니까요. 선진국이고 안전하고 교육 수준도 높고. 2021년 봄 아나스타샤는 도쿄대학교 공학부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 딸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된 거니까요. 아내와 함께 일본까지 가서 딸의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도쿄의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죠. 여기서 공부하면 딸이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겠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일본이 얼마나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군력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당연히 제가 맡았죠. 22년 경력의 일본 전문가니까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해군력 순위 1위, 미국 압도적 2위, 일본 이지스 8척, 잠수함 22척, 3위 중국 양적 우세, 질적 열세 4위 한국, 5위 대만. 그런데 4위를 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제 머릿속 한국은 이랬습니다.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북한과 아직도 대치 중. 삼성,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 K-팝,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악. 해군에 대해서는요? 글쎄, 있긴 한가? 저는 부랴부랴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어요. 한국이 이지스 구축함을 3척이나 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지스가 3척이나? 저는 처음 봤을 때 오타인 줄 알았어요. 아시아에서 이지스를 운용하는 나라는 일본과 중국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세종대왕급이라는 구축함이었습니다. 배수량 11,000톤, VLS 수직 발사대 128셀, 128셀. 이게 맞나? 일본의 최신의 마야급이 96셀인데
한국이 128셀.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3번, 4번, 5번. 숫자는 같았어요. 이건 좀 이상한데.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냥 숫자만 많은 거겠지. 일본처럼 제대로 운영하지는 못할 거야.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은 확고했습니다. 전쟁 직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일본을 따라잡는다고? 말도 안 돼. 제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알렉산드르, 한국. 그냥 미국 무기 사다가 갖다 놓은 거 아니야? 맞아. 운용 능력은 일본이 훨씬 앞설 거야. 한국은 그냥, 뭐랄까, 따라하는 나라지. 혁신하는 나라는 아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으니까요. 22년간 일본과 함께 일하면서 쌓은 신뢰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해군력 순위 1위, 미국 2위, 일본 기술력 최상 3위, 중국 양적 우세 4위, 한국, 미국 무기 도입, 운용 능력 미흡. 저는 이 보고서에 자신이 있었어요. 22년 경력이 뒷받침하는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보고서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말입니다. 2025년 11월 19일 새벽 4시, 긴급 전화가 울렸습니다. 알렉산드르,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제 상사인 세르게이 장군의 목소리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사무실로 달려갔죠. 무슨 일입니까? 일본이 독도에 함정을 보냈어. 5척이나.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영토 분쟁은 오래된 문제니까요. 그게 왜 긴급 상황입니까? 늘 있던 일 아닙니까? 세르게이 장군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이번은 다르다. 규모가 완전히 달라. 화면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5척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야급 이지스 구축함 2척, 아사히급 구축함 1척, 모가미급 호위함 2척. 일본이 미쳤나? 이렇게 대규모로?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어요. 한국 반응은? 그게 이상해. 아무 반응이 없어.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침묵한다고? 일본 언론은 난리야. 한국이 대응 못한다고 떠들어대고 있어. 화면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일본 NHK 독도는 일본 땅, 한국 무력 대응 불가. 요미우리 신문 한국 해군. 일본 앞에서 무력화 산케이 신문 독도 탈환 작전 성공 가능성 90%.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위성으로 확인했어. 한국 함정은 부산 항구에 그대로 있어.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한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닐 텐데. 혹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세르게이 장군이 손을 흔들었어요. 무슨 준비? 일본은 27년간 이걸 준비했다고 해.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27년이요? 그래. 일본 방위성 내부 문서가 유출됐는데 1998년부터 독도 탈환 작전을 준비해왔대. 127개의 기밀 문서, 5척의 최신의 함정,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 일본의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한국은 끝났어. 일본한테 밀릴 수밖에 없지.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미군이 왜? 모르겠어. 갑자기 일본 함정 5척의 데이터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데이터 문제? 그래.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 안 한대. 통신도 불안정하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걸, 준비였다는 걸. 혹시 한국이 뭔가 했나? 세르게이 장군이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한국이 일본 함정을 해킹한다고? 불가능해.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제가 22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있었습니다. 크렘린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죠. 페트로프, 한국 가서 직접 확인해. 무엇을 말입니까?
한국이 정말 일본 함정을 감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세르게이 장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72시간 안에 보고서 올려. 대통령이 직접 보실 거야.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노트북, 카메라, 측정 장비, 그리고 22년간 쌓아온 제 경험.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불안했어요. 한국이 정말 일본을 압도하고 있을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블라디보스토크가 멀어졌습니다. 2시간 30분 비행.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죠. 일본과 22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훈련도 참관하고 신뢰를 쌓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말도 안 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했어요.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 상공이었어요. 밤이었지만 도시 전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했죠. 저게 다 서울인가?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 현지 시간 오후 9시 47분. 입국장을 나서자 양복 입은 남성이 다가왔어요. 페트로프 분석관님이시죠? 맞습니다. 외교부 강태준 국장입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소나기가 단단했어요. 바로 출발하시죠. 동해로 갑니다. 동해요? 서울에서 브리핑부터 받는 게 동해 해군 기지입니다. 거기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강 국장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에 올랐어요. 공항을 빠져나가자 고속도로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죠. 국장님, 일본 함정이 지금 독도 주변에 5척이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정부는 24시간째 아무 대응도 안 합니까? 강 국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더군요. 저희는 이미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 휴게소의 불빛,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전쟁 직전인데 이렇게 조용하다니. 차는 계속 동쪽으로 달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도시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산이 나타났습니다. 2시간째 군 차량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헌병 2명이 차를 세웠어요. 강 국장이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헌병이 차 안을 확인하고 경례했죠. 통과하십시오. 움직임이 정확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저 군인들 긴장하지 않던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쟁 직전인데 왜 저렇게 침착합니까? 강 국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긴장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시간째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해였어요. 파도가 거칠게 일고 있었습니다. 해군 기지가 나타났어요. 정문에서 해병대원들이 일제히 경례했죠. 차는 기지 안쪽으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한 해군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페트로프 분석관님, 박진우 대령입니다. 악수가 강했습니다. 먼저 작전 통제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박 대령이 카드를 찍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죠. 1층, 2층, 3층.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제 숨이 멈췄습니다.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장이 5m는 되어 보였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스크린 크기만 해도 각각 3m는 됐습니다. 장교들이 각자 자리에서 집중하고 있었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기가 해양감시 통합 시스템입니다. 박진우 대령이 중앙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동해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화면에 3차원 해역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빨간 점, 파란 점, 초록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 점마다 숫자가 표시돼 있었죠. 속도, 방향, 깊이까지. 제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이건 우리 극동함대 시스템보다 정교한데요. 수면, 수중, 공중을 동시에 감시합니다. 박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50km 반경 내 모든 물체를 자동 식별하죠. 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여기 빨간 점들을 보십시오. 5개의 점이 클로즈업 됐어요.
각 점마다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JS 아타고 7,700톤, 속도 12노트, 방향 북동쪽, 레이더 출력 87%, 엔진 회전수 2340rpm, JS 마야 8200톤, 속도 14노트, 방향 동쪽, 레이더 출력 92%, 엔진 회전수 2680rpm.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함정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그들이 엔진을 켜는 순간부터 우리는 압니다. 박대령이 다른 화면을 켰어요. 파란색 파동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수중음파 감지 시스템입니다. 잠수함 탐지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에 숫자가 떠 있었어요. 정확도 98.7%. 제 목구멍이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분석관님. 박대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일본은 우리 시스템의 일부 데이터를 안보 협력 차원에서 공유받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걸 자기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일본은 우리 데이터 없이는 독도 주변 해역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습니다. 박 대령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국 기술로 독도를 감시한다고 국제사회에 발표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3일 전부터 데이터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 함정들은 사실상 눈먼 상태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다시 봤어요. 일본 함정 5척이 독도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빨간 점 5개. 그들은 몰랐겠죠. 자신들이 한국 레이더에 완벽하게 포착돼 있다는 걸. 자신들이 한국 데이터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걸. 데이터 의존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대령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70%입니다. 70%라고요? 네.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 주변을 감시하는 데이터의 70%가 한국에서 제공된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27년간. 네. 27년간 일본은 한국 데이터에 의존하면서 자기들 기술이라고 주장해 온 겁니다. 박태령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러시아에도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도 속았다는 겁니까? 일본이 러시아에 제공한 동해 관련 데이터. 박태령이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한국 출처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기들이 수집한 것처럼 포장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2년간 일본을 신뢰했습니다. 동맹국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까지 속이고 있었다니. 이 자식들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석관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박태령이 다른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함정 내부 통신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이건 일본 함정간 교신 내용입니다. 교신까지 감청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암호화되어 있지만 우리 시스템으로 해독 가능합니다. 화면에 일본어 텍스트가 떠 있었어요.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타고 함장 마야 함장. 레이더 신호 불안정. 한국 함정 위치 파악 불가. 마야 함장 아타고 함장. 동일 상황. 데이터 링크 끊김. 아타고 함장 요코스카 기지. 상황 보고. 감시 능력 70% 저하. 70%. 그 숫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일본 함대 지휘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는 보고하지 않았죠. 왜입니까? 27년간 거짓말에 온 걸 들키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박태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일본 함정 5척. 그들은 지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한국 함정이 어디 있는지, 한국 잠수함이 어디서 움직이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일본은 이미 졌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지만요. 박태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른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두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동해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멀리서부터 거대한 군함이 보였어요. 저것이 세종대왕급 구축함입니다. 박진우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11,000톤급. 한국이 독자 운용하는 이지스함이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압도당했어요. 선체가 거대했습니다. 회색 도장에 날렵한 라인. 러시아 최신 구축함과 비교해도 더 현대적이었어요. 승선하시죠. 갑판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최신식이었어요. 함교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건 이지스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시스템과 달랐어요. 더 정교했습니다. 더 현대적이었죠. SPY-1D 레이더입니다. 박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1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1000개요? 네. 그리고 이건 VLS입니다. 그가 디스플레이를 가리켰어요. 화면에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VLS 셀 128. 제 손이 떨렸습니다. 128셀이라고요? 네. 수직 발사대 128개입니다. 일본 최신 마야급이 96셀인데 저희가 32개 더 많습니다. 박 대령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계기판을 봤어요. 터치스크린으로 돼 있었습니다. 3차원 디스플레이가 떠 있었죠. 탑재 무기는 SM-2 대공미사일 32발, SM-6 16발, 해성 대함 미사일 16발, 홍상어 대잠 미사일 32발, 현무-3 순항 미사일 32발. 박 대령이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총 128발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일본 구축함과 비교하면 박 대령이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위입니다. 모든 면이요? 레이더 탐지 거리, 미사일 사거리, 동시 교전 능력, 스텔스 성능. 그가 하나씩 짚었습니다. 특히 현무-3 순항 미사일은 1500km 사거리입니다. 1500km라고요? 네. 한국 해역에서 발사해도 일본 본토 전역이 사정권입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함교 창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저 어딘가에 일본 함정 5척이 있었습니다. 아타고급 2척, 마야급 1척, 모가미급 2척. 그들은 지금 뭘 보고 있을까요? 일본 함정들은 저희를 탐지하지 못합니다.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스텔스 기능 때문에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저희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화면에 일본 함정 5척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타격 가능합니다. 박 대령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눈먼 상태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본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있었죠. 다음 장소로 가시죠.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잠수함 도크로 갔습니다. 거대한 실내 도크였어요. 천장이 20m는 되어 보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검은색 잠수함이 진수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길이가 83m는 되어 보였어요. 고래급 잠수함입니다. 박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3000톤급, 독자 개발한 재래식 잠수함이죠.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선체가 매끄러웠어요. 어둠을 흡수하는 것 같았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입니다.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3주 동안 수중에서 작전 가능합니다. 3주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부상 없이요. 러시아 최신 키로급 잠수함도 2주가 한계였습니다. 소음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 대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상자위대는 탐지하지 못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박 대령이 저를 바라봤어요.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이건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박 대령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최근 캐나다가 60조 원 규모 잠수함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60조 원이요? 네. 12척 도입 계획인데 한국 KSSII가 1순위 후보입니다. 프랑스나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 바라쿠다급은 30조 원, 독일 212CD급은 25조 원입니다. 박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12조 원에 더 나은 성능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필리핀도 최초 잠수함 도입을 검토 중인데 역시 KSSII가 유력합니다. 왜 다들 한국을 선택합니까? 성능 대비 가격이 압도적이니까요. 박 대령이 잠수함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일본보다 낫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2년간 쌓아온 모든 것, 일본에 대한 신뢰, 일본 기술에 대한 믿음,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소류급과 비교하면 제가 물었습니다. 박 대령이 데이터를 꺼냈어요. 일본 소류급, 배수량 2,900톤, 자망시간 2주, 배터리 리튬이온 2020년부터 VLS 없음, 한국 고래급 KSSIII, 배수량 3,000톤, 자망시간 3주, 배터리 리튬이온 독자 개발, VLS 10셀 SLBM 탑재 가능. SLBM이라고요? 네.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탑재 가능합니다. 재래식 잠수함의 SLBM을? 한국이 세계 최초입니다.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잠수함을 올려다 봤어요. 검은 선체, 조용한 힘. 일본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27년간 뭘 한 겁니까? 문서를 만들었죠. 박 대령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기술을 만들었고요. 저는 잠수함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기술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석관님,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주변에 함정을 보낸 건 실수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도한 겁니다. 우리가요.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3일 전 데이터 제공을 중단했을 때 일본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박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함정을 보냈죠. 눈먼 상태에서요? 네. 그들은 자신들이 눈멀었다는 걸 모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본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있었어요. 함정 5척을 보내서 312페이지 문서를 뿌려서 27년 거짓말을 세상에 드러내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천재적이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쓰지? 22년간 일본을 신뢰했습니다. 보고서에도 늘 일본을 최고로 평가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스크바 세르게이 장군이었어요. 페트로프, 상황 어떤가? 장군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뭐라고? 27년간입니다. 한국 데이터를 자기들 기술이라고 속여왔어요. 세르게이 장군이 침묵했습니다. 확실한가?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한국 해군 통제실에서 증거는 있습니다. 일본 함정 교신 기록, 데이터 의존도 70%, 모든 게 기록돼 있습니다. 세르게이 장군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 자식들이, 그리고 장군님. 뭔가 한국 잠수함이 우리 키로급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오전 크렘린 회의가 잡혀 있어. 화상으로 보고하게.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해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가 일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크렘린 회의실이 보였어요. 대통령, 국방장관, 외무장관, 정보국장, 러시아 안보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보고하게.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한국은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해양 감시 능력입니다. 한국은 동해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정확도 98.7%입니다. 우리보다 정교합니다. 국방장관이 책상을 쳤어요. 둘째, 일본은 한국 데이터에 70% 의존해왔습니다. 27년간 70%라고? 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도 숨겼습니다. 외무장관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 자식들이 27년 동안 우릴 속였어. 셋째, 한국 구축함은 일본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VLS 128셀, 일본은 96셀입니다. 넷째, 한국 잠수함은 제가 잠시 멈췄습니다. 재래식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우리와 비교하면 키로급보다 조용합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국방장관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3주 자망, 리튬이온 배터리, SLBM 탑재 가능. 그럼 일본은? 일본은 이미 졌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데이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독도에 함정을 보냈어? 한국이 유도한 겁니다. 일본의 거짓말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은? 독도는 한국 영토로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우리까지 속였습니다. 27년간 동맹을 배신한 거야? 외무장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어요. 페트로프. 네. 계속 한국에 머물러 상황을 지켜보게. 알겠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22년간 믿어온 모든 것. 오늘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해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바다 어딘가에 한국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강력하게. 그리고 일본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죠. 다음 날 오후, 강태준 국장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분석관님, 지금 당장 TV 켜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일본 NHK입니다. 지금 당장. 저는 호텔 TV를 켰어요. NHK 생중계였습니다. 화면에 한 남성이 나타났어요. 70대로 보이는 일본인. 자막이 떴습니다. 야마모토 타케시 전 해상자위대 제독.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독도 감시는 한국 데이터의 70%에 의존했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앵커가 얼어붙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는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제독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해군 감시망 없이는 독도 주변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제독님, 그럼 지금 독도에 있는 함정들은? 앵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눈먼 상태입니다. 야마모토 제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3일 전 데이터 제공을 중단했으니까요.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정부는 이 사실을 27년간 숨겼습니다. 야마모토 제독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국민을 속였습니다. 세계를 속였어요.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러시아도, 미국도 모두를 속였습니다.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312페이지 문서도 조작입니다. 뭐라고요? 앵커가 소리쳤어요. 27년간 준비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6개월 만에 급조한 겁니다. 생중계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전 세계가 봤으니까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세르게이 장군이었어요. 페트로프, 봤나? 네, 지금 막. 크렘린이 난리야. 대통령이 직접 성명 발표하신대. 무슨 내용입니까?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도 재검토한대. 27년간 우릴 속인 동맹국이라고. 당연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쟁이와 동맹 맺을 순 없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미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쿄 시내 대규모 시위 발생. 항공, 촬영 영상이 떴어요. 도쿄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수막이 보였죠. 27년 조작 규명하라 총리 사임하라 우리를 속였다. 50만 명. 아니, 100만 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다음 속보. 일본 총리 지지율 6%로 추락. 불과 6시간 만에. 또 다른 속보. 니케이 지수 12% 폭락. 일본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어요.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죠. 다음 날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울 컨벤션 센터였어요.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러시아, 미국, 중국, EU, 아세안. 저는 러시아 대표단 뒤편에 앉았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보이는 자리였죠. 오전 10시. 일본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없었어요. 이미 사임했으니까요. 대신 외무차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일본 정부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7년간 국제사회를 오도한 점에 대해 박수는 없었습니다. 냉랭한 침묵만 흘렀죠. 한국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어요.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27개의 역사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가방이 열렸어요. 문서가 하나씩 화면에 떴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 1946년 SCAPIN 677호, 1953년 평화선 선언. 하나하나가 원본이었습니다. 출처가 명확했죠. 일본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한국 장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기록이 증명하고, 진실이 증명합니다.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그날 오후, 각국이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러시아였어요. 세르게이 장군이 직접 나섰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합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일본은 27년간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를 기만했습니다. 세르게이 장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는 동맹 배신 행위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다음은 미국이었어요. 국무장관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기만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EU도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세안 10개국도 한국을 지지했어요. 일본은 완전히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UN 본부 긴급 특별 표결이 소집됐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UN 사무총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독도 영유권에 관한 표결을 시작합니다.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스크린에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0개국, 50개국, 100개국. 제 손이 떨렸습니다. 150개국, 170개국, 185개국, 186개국, 187개국. 최종 숫자가 떴습니다. 반대 0 기권 6. 회의장이 3초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87개국. 전 세계가 선택했습니다. 진실을요. 일본 대표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퇴장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강태준 국장이었어요. 분석관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왜요? 러시아가 올바른 선택을 하셨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실을 따른 것뿐입니다. 내일 독도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 독도요? 네, 초청합니다. 직접 보셔야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헬기가 동해 상공을 날았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죠. 저기 보입니다.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멀리 섬이 보였어요. 독도였습니다. 2개의 바위섬.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섬이 세계를 움직였죠.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해병대원들이 정렬해 있었어요. 완벽한 차렷 자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땅을 밟았어요. 독도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진우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동도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이 가팔랐어요. 바람이 거셌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새 기념비가 서 있었어요. 검은 화강암이었습니다. 앞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진실은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이긴다. 저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뒷면으로 돌아갔어요. 명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국,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 그리고 러시아군. 제 눈이 멈췄습니다. 러시아도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강태준 국장이 옆에 섰어요. 의료 지원과 물자 지원으로요. 한국은 모든 희생을 기억합니다. 저는 비석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러나 따뜻했습니다. 한국은 기억하는 나라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강 국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동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일고 있었죠. 22년간 일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말쟁이였어요.
22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진짜였죠. 기술로 준비하고, 기록으로 증명하고, 품격으로 마무리하는 나라. 분석관님. 박진우 대령이 말했습니다. 일본 함정 5척, 어제 철수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눈먼 채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7년 준비가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거짓은 결국 무너지니까요. 바람이 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무엇을요? 진짜 강국이 뭔지를요. 강태준 국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무력이 아니라 진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품격. 그리고 한국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박진우 대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비석을 다시 봤습니다. 진실은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이긴다. 22년간 데이터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데이터 이상을 배웠어요. 진실의 힘을, 품격의 위대함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헬기가 다시 섬을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독도가 멀어졌어요. 작은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섬은 세계를 바꿨죠. 187개국이 진실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모스크바로 돌아왔습니다. 크렘린 회의실. 대통령 앞에서 최종 보고를 했어요.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어떻게? 진실로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27년 거짓말이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교훈이 뭔가? 대통령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짓은 빠르지만 무너집니다. 진실은 느리지만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강국은 무력이 아니라 품격으로 증명됩니다. 대통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러시아도 배워야 할 것 같군. 네, 한국에게서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딸 아나스타샤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쿄대학교 졸업사진.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아나스타샤, 잘 지내니? 네. 근데 아빠, 뉴스 봤어요. 독도. 그래. 일본 친구들이 충격받았어요. 27년간 거짓말이었다니. 딸의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아나스타샤. 네. 진실은 아프지만 필요해. 거짓보다 낫단다. 네, 아빠. 그리고 일본 문화는 여전히 훌륭해. 정부의 잘못이지, 국민의 잘못은 아니야. 고마워요, 아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스크바 하늘이 맑았습니다. 22년 경력의 정보 분석관. 처음으로 데이터가 아닌 진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됐죠. 기술로 강하고, 기록으로 정직하고, 품격으로 위대한 나라.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세계가 아직 모르는 진짜 강국.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제 전 세계가 그것을 안다. 지금까지 러시아 해군 정보국 분석관이 독도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27년 거짓말이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지만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진짜 힘입니다.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믿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